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윤경민입니다. 백봉클럽 회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라종일 총장님의 부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데스크 노트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그 언론인들, 초보 언론인들, 뭐 제가 이제 언론인이기 때문에 후배 기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강연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기자들, 언론과의 대응을 자주 하시거나 혹은 뭐 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활용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PPT 화면을 좀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YTN에 1994년 공채 2기 기자로 입사를 해서 만 17년을 YTN에서 기자로 근무를 했고요. 당시 이제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이렇게 두루두루 거치면서 도쿄 특파원을 3년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라종일 주일 대사님 계실 때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또 라종일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계실 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2011년에 종편이 출범을 할 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동아일보가 채널 A를 만들었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국제부장 그리고 문화과학부장을 했고요. 6년 정도 있은 다음에 CJ 헬로라고 하는 케이블 TV로 옮기게 됐습니다. 보도국장으로. CJ가 이제 LG의 인수가 되면서 지금은 LG 헬로비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4년 조금 넘게 보도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 취재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굵직하게는 삼풍백화점, 그 다음에 이제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제가 또 워싱턴 특파원을 도우러 한 달가량 또 출장을 갔었고요. 그 밖에 이제 통일부 외교부를 많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또 이제 실제로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었던 2008년에 또 평양을 가서 취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손들고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처참한 현장을 목격을 하고 또 국내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채널 A로 옮겨서는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1년 후쯤에 또 그 지역을 가서 처참한 그 지진의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해서 그 인근은 어떻게 됐는지 당시 뭐 제가 사실은 직후에 갔을 때 원전 인근 30km 지점 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피폭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이제 재난의 현장을 제가 국내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이런 게 저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책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낸 책이 사실은 네 번째 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기자라는 책으로 이 책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을 탐구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로 썼던 책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언론인 지망생이 알아야 할 101가지 그래서 주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 세 번째 책은 소설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미래 한일전쟁 미래소설 2045년 해서 역사를 좀 뒤집어서 쓴 이거는 쓰게 된 계기가 일본이 이제 경제적인 도발을 해오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실제로 뭐 군사적인 어떤 그 전쟁으로까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독도 상국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결국 한국이 일본을 식민지 지배한다는 그리고 2045년쯤에 그 전에 3차 대전이 발발한다는 결국은 이제 뭐 일본이 독립을 쟁취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좀 상상을 발휘한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예스24나 교보 이런 데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네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챕터 1부터 11까지 있는데요.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제 챕터 1에 담겼습니다. 목격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고위 공무원 취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와대와 국회 취재에서는 누구를 공략해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챕터 2에는 취재원 구축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형사와는 어떻게 친해지느냐? 자주 전화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취재원과 친해지는 요령은 무엇인가? 취재원과의 관계적인 한계는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챕터 3에는 이제 발제와 관련된 건데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기 전에 발제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어떤 이슈를 내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겠다 하는 건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단독 기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보도 자료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기사를 잘 기획하는 요령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또 이제 챕터 4에는 인터뷰하는 요령인데 취재 상대가 속내를 말하지 않을 때는 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전화로 취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그럴 때 이제 녹음 중이라고 하면은 취재원이 태도가 돌변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후배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답을 하는 과정으로 이 책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챕터 5에서 나머지 11까지는 이제 제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업 방송에서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 들고 나오는 방법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사 작성을 어떻게 하는가 챕터 5. 챕터 6은 영상 테크닉. 챕터 6은 뉴스 프로그램 제작. 챕터 9죠. 9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챕터 10, 실전 데스크 사례. 제가 이제 후배들이 쓴 기사를 고쳐주면서 실제 사례를 좀 몇 가지 모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챕터 11은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기자도 아니고 기자 생활을 시작 뭐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빼고요. 제가 이제 뉴스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취재원의 입장에서 기자의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 혹은 뭐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아니면 내가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 뭐 직무나 뭐 업무와 관련해서 기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 좋은 것일지 제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요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 그냥 수용 행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드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뉴스를 만들죠. 그러면은 사전에 취재를 합니다. 사전 취재. 직접 현장에 가기 전에 자료 조사를 하거나 인터넷을 서베이를 하거나 뭐 이런 사전 취재 그리고 사전에 어떤 관계자나 당국자나 이런 분들한테 전문가나 전화를 해서 취재하는 방법 이걸 이제 사전 취재라고 합니다. 현장 취재는 살인 사건이든 절도 사건이든 무슨 재난의 현장이든 뭐 브리핑 현장이든 기자회견 현장이든 찾아가서 현장에서 취재하는 것을 현장 취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전 취재에 이어서 현장 취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 작성을 하는데 기사 작성은 당연히 뭐 현장에서 할 때도 있고 이동 중에 할 때도 있고 기자실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회사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기사 작성을 하게 되면은 원고를 기자가 기사를 쓴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데스크, 그러니까 뭐 차장 혹은 부장 이런 데스크들이 기사를 다 봅니다. 이 기사를 제대로 썼는가, 잘 썼는가, 못 썼는가, 혹시 팩트에 오류가 있는가, 팩트 체크까지 겸해서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사가 데스크가 이제 데스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은 사인을 하죠. 데스킹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자가 그걸 방송 기자이기 때문에 리포트 원고를 쓴 것을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 기자하고 영상을 촬영했던 카메라 기자하고 영상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성된 리포트라고 합니다.
대략 뭐 1분 반에서 요즘에는 2분 정도 하고 뭐 긴 호흡이 긴 심층 리포트는 6분, 7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1시간이라고 보시면은 리포트가 20개가 넘게 이제 나가죠. 뭐 아나운서, 앵커가 뭐 홍길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럼 이제 홍길동 기자의 목소리와 함께 중간에 인터뷰도 나오고 이걸 리포트라고 하는 거고 뉴스 전체는 그러한 리포트들이 20여 개의 구성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조정실과 스튜디오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바로 온에어가 돼서 여러분들의 거실 안방 혹은 뭐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전에는 다 TV로만 뉴스를 봤습니다만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동시에 신청하거나 나중에 이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비중이 더 늘어났죠. 사실은 뉴스는 진화하고 뭐 시청 행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사진이 뉴스 스튜디오와 부조정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는 이제 TV에만 나오는 것들은 아나운서 또는 앵커만 나오지만은 그 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그 부조정실에는 여러 명의 그 스태프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프로듀서가 있죠, 뉴스 PD, 그리고 이제 기술 감독 TD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를 조정하는 오디오 담당자, 또 비디오를 플레이해주는 비디오 담당자, 조명 담당자, CG 담당자, 자막 담당자,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뭐 AD도 있고요. 일본에 가면은 타임키퍼라 그래갖고 5, 4, 3, 2, 1 VCR 이제 길이가 이만큼 남았다만 불러주는 타임키퍼만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테레비 아사히라는 곳에 견학을 가봤더니 실제로 스태프들이 우리보다 훨씬